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죠. 이제는 꽃피는 춘 3월입니다. 꽃피는 봄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인데요. 최근 LB가 나름 바이오의 이슈이긴 합니다. 시작은 허위 공시권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전 미 FDA 부국장의 사전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보시면 전 FDA 심사관 이장익 서울대 교수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허위 공시 사건으로 LB는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무상증자를 감행해서 어찌되었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회사의 본질 가치가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그리고 이민요믹을 인수할 때 목적이 리보세라닙 대표 상품 하나이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이 흔들리면 회사 역시 너무 휘청거린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민요믹을 인수를 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 상품인 리보세라닙이 허위 공시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LB 자체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번 위기를 무중으로 잘 일단 끊어냈듯이 이민요믹의 ITI 1000의 임상 이상 그리고 빠른 상업화가 잘 진척이 되어서 2월에는 좀 어려운 시기에 LB였지만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3월에는 다시 재반격하는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LB는 전일 대비 0.56% 하락한 71,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 힘든 구간을 거치고 7만원대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방어 라인을 확실하게 좀 잘 구축을 하고 재차 반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7만원의 안착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재차 반격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오늘 나온 LB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전 FDA 부국장, FDA에서는 프리 NDA 미팅은 신약 허가 여부와 무관하더라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안혜영 전 FDA 부국장 양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안 박사는 대표적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로 꼽힙니다. 1990년부터 FDA 의약품 평가연구센터 임상양리학국에서 근무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한국인 최초로 FDA 부국장 자리까지 올라서 약 12년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2017년에 임기를 마친 경력을 갖고 있는 안 박사인데요. 안혜영 박사인데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신약 허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요. 전 FDA 부국장 자리까지 겸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표 미달성해도 허가 가능성이 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FDA의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박사는 프리 NDA 미팅에 대해 신약 허가 신청 전, 그러니까 NDA죠. NDA 전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신약 허가 신청에 충분한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프리 NDA 미팅은 NDA 전에 회사가 신약 허가 신청에 충분한지 맞는지 의논한 자리고, 프리 NDA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 프리 NDA 미팅에서 신약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프리 NDA 미팅 과정 중에서 서면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FDA 신약 허가가 어렵냐는 질문에 프리 NDA 미팅은 신약 허가 절차는 무관하다라고 재차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NDA 미팅이란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약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물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하여도 NDA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16 사태의 근원이었죠.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곧장 하한가에 기록을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2월 16일에 나름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LB가 항암치료제의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다. 일단 첫 번째 의심은 허위 공시였죠. 심의 결과
금융위 자조심은 HLB는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봤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회신에서 꽤 분명한 어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게 이제 프리 NDA에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LB는 임상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이를 사업 보고서에 공시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안혜영 전 FDA 부국장은 프리 NDA 자리에서는 신약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도 그거와 프리 NDA 미팅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장희 교수도 FDA 심사관이었죠. 이장희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 근거로 삼은 프리 NDA 회의록의 실패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수집한 임상 결과에 대한 입장이고 수정 보완한 자료 제출이나 또는 추가 임상시험으로 극복될 수 있어 NDA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일단 신약 허가에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이건 실패라고 보기 힘들다. 절차상의 문제다. 프리 NDA에서는 신약 허가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 신약 허가 절차는 프리 NDA가 있고 NDA가 있다. 프리 NDA는 절차상이다. 그죠? 밑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등록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게 프리 NDA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216 사태를 만든 이 기자는 실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논점인 것 같고요. 최근 한 국내 기업이 LB를 말하고 있는 거죠. FDA가 진행한 프리 NDA 미팅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프리 NDA 미팅 서류심사 회의록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서 임상 3상 결과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회사 측이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금융당국은 회사 측은 서류심사 결과로 임상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프리 NDA 대면 미팅에서 FDA가 보완 자료를 요청한 만큼 자료 확보 후 FDA와 NDA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이런 NDA 절차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프리 NDA로 끝나는 게 아니다. 프리 NDA는 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등록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NDA의 설명을 듣는 자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금융당국은 여기 이장희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임상 실패를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NDA 절차는 더 복잡하다. 단 한마디로 여기 실패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약이 실패한 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당국이 NDA 절차에 대한 무지가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항암 심리학으로서는 첫 번째 NDA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박사는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도 FDI 논의를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좀 전에 이장희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속 승인 제도요. 그리고 또 많은 항암제와 희귀 의약품이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을 받기도 한다. 여기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 박사 역시 많은 항암제 그리고 희귀 의약품이 가속 승인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네요. 그래서 FDA와 소통하는 게 신약 개발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프리 NDA 미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나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프리 NDA 미팅이란 회사가 NDA를 FDA에 제출하기 전에 자료상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의 데이터 형식을 FDA에 제출해야 되는지 FDA와 확인하기 위해 하는 회의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프리 NDA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등록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이후 NDA가 제출이 되고 등록 절차 후 보통 6달, 10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심사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다. 플러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프리 NDA까지 가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프리 NDA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프리 NDA에서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실패인 거냐? 아니다.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선 이렇게 큰 절차가 있다. 그 와중에 프리 NDA라는 절차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프리 NDA 미팅은 서면 심사와 대면 미팅으로 나뉜다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진 회장이 해명 영상 찍었을 때 이제 서면 심사했을 때 실패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서면 심사 그리고 대면 미팅으로 나뉜다는데 그리고 이 얘기는 서면 심사 그리고 대면 미팅은 저도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5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셔도 그 내용이니까 패스할게요.
회사가 요청할 수도 있고 FDA가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서면 심사는 뭐 그렇다라고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면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FDA 허가가 어려운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 대면 미팅과 상관없이 프리 NDA 미팅의 목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프리 NDA 미팅은 FDA 심사관들이 임상 결과를 자세히 심사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NDA 등록 절차에 충분한지만 의논을 한다. 그러니까 너네 제출할 자료들을 제대로 내라. 이게 있어야 우리도 심사할 때 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절차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보완 자료가 필요한지 의논이 되는 자리가 프리 NDA 자리다. 첫 번째. 그래서 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절차가 충분한지 의논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임상시험 결과 실패, 이 실패라는 것도 프리 NDA 이후의 실패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자의적으로 해석했냐, 그래서 너는 허위공시한 거 아니냐, FDA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데 너네 왜 허위공시해서 했냐라는 반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리 NDA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도 그거랑은 무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신약 허가를 위해 FD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지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전 FDA 부국장 안혜영 박사는 FD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지표는 적응증마다 다르다라고 일단 결론을 지어줬고요. 회사가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적어도 초기 임상 단계에서 FDA와 소통하며 임상시험의 평가 지표를 정하고 FDA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학의 발전 또는 FDA 경험 축적에 따라 평가 지표도 바뀔 수가 있어서 임상시험 중 아니면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면 FDA 소통하며 FDA 피드백을 받는 것을 권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결국 이야기는 임상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의 효능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임상 설계죠. 그리고 여기 임상 시험을 하기 전 그리고 초기 임상 단계에서부터 FDA와 소통하며 임상 시험의 평가 지표를 정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과학의 발전, 경험의 축적, 이 이야기는 결국 약의 우월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 거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OS 지표가 되겠죠. 전체 생존 기간인데 최근 20년간 FDA 통계치를 보시면요, 신약 허가를 내준 통계치를 보시면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OS 지표가 절대 지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요시해서 보조 지표, 1차 지표가 아닌 2차 지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눈만 떠 있다고 해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2차 지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본인은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엄격한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임상에 착실히 임해야 된다라고만은 강조하기 힘든 솔직히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FDA에서도 충분히 이런 점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OS 지표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최근 20년간 통계치를 보면 미 FDA가 OS 지표를 절대 기준으로 삼지는 않더라. 그리고 여기도 얘기를 했지만 적응증마다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결과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FDA 허가가 불가능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OS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임상 설계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신약 개발에서 불가능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다.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등을 FDA와 의논하여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의 효능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임상 설계인데 임상 설계가 잘못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이 약은 불가능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거는 과학적으로 약간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여러분들 바이오 많이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전 미 FDA 부국장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서 불가능한 것보다는 임상 설계를 좀 더 중요시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FDA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는 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희귀 의약품이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FDA 허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장익 교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이었죠. 1차 지표에서 목표를 미달성하고 FDA 허가가 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바스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아바스틴은 유방암 폐암으로 가속 승인을 받았고요. 추후 사후 관리에서 폐암에는 OS가 유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한다고 무조건 사후 관리하면 일단 약은 판매가 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죠. 사후 관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후 관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건데, 폐암에서는 OS가 다시 사후 관리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시가 된 거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OS가 없었기 때문에 FDA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표준 치료제가 없어 희귀 의약품에 지정받은 신약 물질의 경우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암제 그리고 많은 희귀 의약품들이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FDA가 53개 신약을 승인했는데요. 그중에 약 23%가 가속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까도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가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희귀 의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2상 이후로도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희귀 의약품 이란 제도는 지금 당장 꼭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절차, 아까도 보셨지만 정상적인 절차는 NDA 절차만 약 8달에서 10달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거가 이제 희귀약품인데, 이거는 임상 2상으로도 상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임상 3상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OS 지표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표준 치료제가 없어 희귀 의약품에 지정받은 신약 물질을 봤는데 아마도 우리 선양 남성암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I 청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 치료제가 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양암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FDA 허가 심사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FDA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임상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약의 효능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길, 또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소통을 좀 잘 하자라고 이렇게 안혜영 전 미 FDA 부국장은 이렇게 크게 신약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론을 보시면요, FDA 전 심사관이었던 이장익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 FDA 전 부국장인 안혜영 박사도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 전 좀 궁금합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 조 기자께서는 이렇게 허위 공시 그리고 임상시험 실패에 가까운 것이라고 글을 써서 시총 2조를 증발시켜 버렸고, 또 어제는 무슨 근거로 허위 공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허위 공시라고 얘기를 하셨고, 금융당국의 조사는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연기되어 있고 금융당국은 연기하는 사유도 밝히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올 것이 왔다라고 글을 쓰셨는지, 신약 허가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답을 못 내리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 조 기자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그리고 금융당국도 최고의 전문가들도 이런 조언을 했는데 허위 공시 혐의를 조사를 하셨다면 안건을 올리셔서 빨리 처리를 하시지 왜 특별히 증선이가 연기되는지 설명도 없으시고 시간만 질질 끄셔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이시는 건지, 그리고 대체 왜 언론에 노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신 건지, 설마 내부에 자정 기능도 없으셔서 그런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큰일인 거고요. 아님 설명하시면 걸릴 당사자가 많으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해명을 안 해주시니까 시장의 의혹은 더 커집니다. 빨리 금융당국은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LB가 이런 이슈로 지금 허위공시 임상시험 결과 실패에 가까운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춘3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LB 주주들도 응원을 해줬고요. 회사도 이제 결과물을 내줘야 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힘내서 이 어려움 잘 타개하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